검은색 세단이 소음 하나 없이 도시의 심장을 미끄러지듯 통과했다. 차 안에서 YT그룹의 회장 강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마치 심해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성공, 부권력, 세상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 그러나 그의 텅 빈 눈동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를 담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일에 미쳐 아내 박서연과 두 아이를 제 손으로 밀어냈다. 성공이라는 재단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의 등 뒤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서연은 그의 위자료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 돈 없이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라는 자존심 강한 그녀다운 마지막 말과 함께 그는 그녀의 말을 오만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의 쓴맛을 모르는 여자의 측이 어린 객기라고 여겼다. 언젠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막연히 예상했다. 하지만 5년이 흐르는 동안 그녀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와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태주는 이따금 비서에게서 그들이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을 뿐이었다. 그 평범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독한 현실을 감추고 있는 가시 돋침말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왕이었다. 그날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이 그의 철옹성을 뒤흔들 작은 균열을 만들기 전까지는 회장님, 중심가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구시가지를 통과하는 길로 우회하겠습니다. 운전기사의 정중한 보고에 태주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화면 속 인수합병 서류에만 쏠려 있었다. 차가 익숙한 마천루의 숲을 벗어나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질비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도 그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다른 사람들의 현실이 펼쳐지는 풍경 따위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차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낡은 재래시장 입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멈춰 섰다. 바로 그때였다. 무심코 서류에서 눈을 뗀 그의 시선이 창밖에 한 작은 식당에 꽂혔다. 허름한 간판이 위태롭게 걸린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작은 국밥집. 그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닳고 다른 앞치마를 두르고 질끈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는 그녀의 움직임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아무리 삶에 지친 모습이라도 그는 알아볼 수 있었다. 박서연, 그의 아내였던 여자, 그가 한때 세상 전부를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여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최고급 백화점의 V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 눈앞의 여인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해 보였고 한때 빛나던 피부는 고된 노동의 흔적으로 그늘져 있었다. 그때 식당 안쪽에서 두 아이가 달려나왔다. 한눈에 봐도 그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 민중과 딸 수진이었다. 아이들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있었다. 수진이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무언가 속삭였고 서연은 잠시 허리를 숙여 딸의 뺨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희미한 미소는 태준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태준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익숙하다는 듯 작은 손으로 수저를 놓거나 손님들이 마실 물을 떠다 놓았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돕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서연의 고단하지만 강인한 눈빛. 그들 세 사람은 그들만의 작은 세상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태준이 만들어 놓은 화려하지만 텅 빈 성 안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끈끈하고 절실한 삶의 현장이었다. 자신이 버린 평범함의 진짜 모습이 바로 저것이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 세워. 운전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통해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밖의 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식당 구석 테이블에 잠시 앉은 서연이 아이들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고 있었다. 정작 자신의 앞에는 멀건 국물뿐인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엄마의 본능. 그 당연한 모습이 태준의 심장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는 서연과 함께 살 때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어떤 반찬을 투정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시장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와 다시 화려한 도심으로 합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의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었던, 어쩌면 평생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것.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엉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성공의 대가로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자신의 무관심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어떤 지옥으로 밀어 넣었는지 그는 이제야 비로소 똑똑히 보게 된 것이다. 강철 심장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억만장자는 텅 빈 뒷좌석에 홀로 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YT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은 전례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몸을 뉘었지만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땀에 젖은 서연의 지친 얼굴과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와 인수합병 서류들은 이제 그의 눈에 한낱 종이 뭉치에 불과했다. 어제 그가 목격한 돈으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했다. 그는 예정되어 있던 모든 회의와 약속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비서실은 술렁였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준은 자신의 오른팔이자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인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는 태준이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준의 표정 뒤에 숨겨진 미세한 변화까지도 읽어낼 줄 아는 눈치 빠르고 유능한 남자였다. 회장실로 들어선 김 비서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를 즉시 감지했다. 태준은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서연 씨와 내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주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것,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는 어디를 다니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김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5년간 태준은 전 부인과 아이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왔다. 먼저 그들의 소식을 물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단 한 가지. 태준이 그를 쳐다보았다. 박서연 씨가 절대 눈치채서는 안 되네. 그림자처럼 움직여. 이건 명령이야.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명심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이제부터 그의 모든 역량이 동원될 터였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단 하루 만에 김 비서가 올린 1차 보고서는 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서연과 아이들이 사는 곳의 주소와 사진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빌라. 창문에는 곰팡이가 스으러 있었고 입구에는 낡은 유모차와 폐지가 쌓여 있었다. 그의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 사는 펜트하우스의 화장실보다도 작은 초라하고 비참한 공간에서. 보고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나열했다. 서연은 국밥집 일뿐만 아니라 밤에는 빌딩 청소 아르바이트를, 새벽에는 재봉틀 부업을 하며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태준의 손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월세, 아이들의 학원비, 식비, 공과금.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은 처절한 사투의 기록이었다. 매달 마이너스를 겨우 면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는 서연의 자존심을 떠올렸다. 그에게 손을 벌리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는 그것을 오만이라 치부하며 그녀가 가장 절실했을 순간에 철저히 외면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죄책감이 용암처럼 들끓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그의 죄책감을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김 비서는 보고서 말미에 특이사항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그가 고용한 조사원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들은 정보였다. 얼마 전부터 정체불명의 건달들이 나타나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 서연의 작은 국밥집도 그들의 목표물 중 하나였다. 그들은 손님이 없는 시간을 노려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은근한 협박을 일삼는다고 했다. 이따금 가게 앞 기물을 발로 차거나 부수는 등 교묘하게 영업을 방해하며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것은 단지 가난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비열하고 추악한 폭력의 위협까지 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아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학교 생활, 친구 관계, 모든 것을. 그는 이제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자신이 버렸던 아이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김 비서의 두 번째 보고서는 더 빨리 도착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첨부된 한 장의 사진이 태준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하교하는 딸 수진이를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다.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는 평범한 모습. 하지만 태준이 사진을 확대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딸아이의 가녀린 손목,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검푸른 멍 자국. 누군가에게 강하게 붙잡혔거나 혹은 맞아서 생긴 상처임이 분명했다.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어지는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수진이가 최근 학교에서 말이 없어지고 성적도 조금 떨어졌다는 담임교사의 소견. 그리고 몇몇 고학년 학생들이 수진이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목격담. 서연은 이 사실을 알고 얼마 전 학교를 찾아갔지만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고 했다.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 아이의 부모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태주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아내는 생계를 위해 건달들과 싸우고 딸아이는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껏 무엇을 했는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세상의 꼭대기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서연이 거부한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는 이제 돈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수진의 멍든 손목 사진을 든 채 차가운 결의에 찬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계의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목표는 기업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이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한 슬픔이나 회한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예리한 분노, 그리고 목표를 향한 냉철한 이성만이 번뜩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확하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시장의 건달들, 그놈들 뒤를 캐. 단순히 겁줘서 쫓아내는 걸로는 부족해.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찾아내야겠어. 누가, 왜, 내 가족을 건드렸는지 알아내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YT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 그리고 태준이 개인적으로 관리해온 정보팀까지 평소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기업 간의 첩보전에 동원되던 최고 수준의 인력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기계가 소리 없이 작동하듯 그들은 시장 주변의 모든 CCTV 기록을 확보하고 통신 내역을 추적했으며 정보원을 풀어 건달들의 자금 흐름을 쫓았다. 일개 시장의 잡배들을 상대하기에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자원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회장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을 찾아내 짓밟으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 내려졌을 뿐이다.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드러났다. 서연을 괴롭히던 자들은 지역의 중소조직폭력배 소속이었지만 그들의 최근 행보는 일반적인 자릿세 징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서연의 국밥집을 포함한 몇몇 특정 가게들만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상인들에게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가게를 넘기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고용된 해결사에 가까웠다. 누군가 시장 부지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부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태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형 범죄였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 태준의 명령에 따라 팀은 건달들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했다.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 하지만 YT그룹 최고의 금융 분석가와 회계사들로 구성된 팀 앞에서 그런 조잡한 장막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몇 단계의 추적 끝에 모든 자금의 흐름은 아너스 개발이라는 신생 부동산 개발 회사로 귀결되었다. 태준은 김 비서에게 그 회사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태준의 예상이 끔찍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아너스 개발의 최대 주주는 청룡건설이었고 청룡건설은 바로 태준의 숙적이자 재계의 무법자로 불리는 최진욱 회장의 청룡그룹 핵심 계열사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태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최진욱, 이름만 들어도 비열함과 탐욕이 연상되는 남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과 도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자비심 없는 약탈자. 그가 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 태준과 김비서는 순식간에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최진욱은 오래전부터 그 낡은 시장 부지를 눈독 들이고 있었다. 그는 그곳을 밀어버리고 거대한 초호화 주상복합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연을 포함한 몇몇 상인들이 헐값 보상에 반대하며 끝까지 버티자 그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인내심이 바닥난 최진욱은 결국 자신의 특기인 더러운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건달들을 풀어 상인들을 압박하고 공포심을 조장해 헐값의 가게를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최진욱다운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태준은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최진욱은 자신이 괴롭히는 국밥집 주인이 강태준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를 가능성이 높았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개미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최진욱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태준은 최진욱이라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약점, 그의 전처와 아이들을 손에 넣었다고 여기며 광수할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이 전쟁터의 인질로 잡히기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이었다. 만약 태준이 섣불리 전면에 나서서 건달들을 처리한다면 최진욱은 즉시 배후에 강태준이 있음을 눈치챌 것이다. 그리고 서연과 아이들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태준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야 했다. 최진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계획을 조각내고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야 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최진욱 회장의 사진을 싸늘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포식자의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세운 제국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적대 세력이나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박서연의 견고한 자존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대놓고 거액의 돈을 건네거나 백지수표를 내미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방식은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깊은 모멸감만을 안겨줄 것이 뻔했다. 그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YT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자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녀 앞에 서야 했다. 그는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벗고 평범한 면바지와 셔츠로 갈아입었다. 수행원과 운전기사도 모두 물리고 혼자 택시를 잡아 서연의 가게가 있는 낡은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입구에 내린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끄럽고 활기찬 풍경 속에서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마침내 국밥집 앞에 섰을 때 그의 심장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긴장감에 세차게 뛰었다. 가게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망설임 끝에 그는 가게의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잠시 그에게 쏠렸다. 서연은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흔들렸다. 놀라움은 이내 차가운 경계심과 분노로 바뀌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아이들도 아빠의 등장에 놀라 토끼처럼 동그래진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경계심을 드러냈고 수진이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태주는 몇 년 만에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들렀소. 밥 한 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의 어색한 변명에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지나가던 길이요.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지나갈 길이 없어서 하필이면 이 누추한 시장 골목을 지나가셨나 보죠. 그녀의 말은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주는 아이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 씨, 얘기 좀 합시다. 당신 상황이 힘든 거 알아. 내가 돕게 해줘. 그 말이 서연의 자존심에 불을 붙였다. 도와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내 상황이 힘들어 보여요? 동정하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아주 잘 살고 있으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엄마의 불안한 기색을 느낀 아이들이 다가와 서연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그 모습은 마치 태준을 외부의 침입자로 규정하는 듯 했다. 태준은 참담한 심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그는 낯선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5년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절감했다. 서연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쓸쓸히 가게를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서연이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정면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만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거절당한 상처는 곧바로 냉혹한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를 불러 계획의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그의 첫 번째 경고는 조용하지만 위력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불법 행위 및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이라는 명목의 공문이 최고위층의 지시로 하달되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현장은 발칵 뒤집혔지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곧바로 시장 주변에는 경찰 순찰차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사복 형사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건달들의 움직임은 즉시 위축되었다. 그들의 리더는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아주 높으신 분이 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은밀한 경고를 받았다. 거대한 힘이 자신들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직감한 그들은 썰물처럼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하루아침에 지긋지긋한 괴롭힘이 사라지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저 운이 좋았거나 경찰이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평화의 뒤에 전 남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행동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최진욱 회장은 자신의 해결사들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찰 단속 때문에 활동을 중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짜증으로 넘겼던 그는 곧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했다. 단속은 너무나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시기 또한 절묘했다. 그의 예리하고 의심 많은 두뇌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군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이번 경찰 단속의 배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욱의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는 단속을 밀어붙인 정치권 인사가 YT그룹, 즉 강태준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최진욱의 입가에 천천히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강태준, 그 오만한 놈이 왜 이런 허름한 시장 따위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강태준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철저히 이용할 생각이었다. 태준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날린 첫 번째 경고는 의도치 않게 적에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의 위치를 알려준 셈이 되고 말았다. 최진욱 회장의 사무실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태준의 가족 사진이 포함된 비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정보팀은 강태준이 그 낡은 시장에 개입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박서연의 뒷조사를 했고 마침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저 평범한 국밥집 여주인인 줄 알았던 그녀가 바로 강태준의 전 부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엄마를 돕던 아이들은 강태준의 핏줄이었다. 최진욱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전율했다. 그는 신이 자신에게 승리의 기회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했다. 철옹성 같던 남자, 강태준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강태준의 경고를 자신을 향한 도발로 받아들였다. 강태준이 대놓고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경찰을 움직인 것은 그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증거였다. 최진욱은 강태준의 그 두려움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박서연과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공포를 심어주어 강태준이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실수처럼 보여야 해. 하지만 그 여자와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 내가 언제든 그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걸 강태준 그놈이 똑똑히 알게 해주란 말이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났다. 그날 오후 서연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며칠간 건달들의 위협이 사라져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아이들을 만나 함께 저녁 찬거리를 사서 들어갈 생각에 희미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학교 앞 작은 횡단보도에 이르렀을 때였다. 교문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향해 막 발을 내딛는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과 함께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는 그녀를 들이받기 직전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방향을 틀어 그녀의 팔을 스치듯 지나갔다. 서연은 충격에 못 이겨 바닥에 쓰러졌다. 차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높여 골목 너머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아이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엄마라고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서연은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다친 곳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 서린 극심한 공포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팔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더 아팠다. 그녀는 애써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그저 난폭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멀리서 대기하던 강태준의 보안팀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김 비서에게 전송되었다. 영상을 확인한 김 비서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임을 직감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끔찍한 영상을 회장에게 보고했을 때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굳히고 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이제 회장의 결단이 필요했다. 태준은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았다. 소리 하나 없는 영상 속에서 검은 세단이 서연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 그녀가 공포에 질려 쓰러지는 장면,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달려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동도 없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영상을 지켜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동안 그의 내면을 지배하던 차가운 분노와 죄책감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분노의 용암이 들끓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게임이 아니었다. 최진욱은 신성한 경계를 넘었다. 그는 태준의 사업이 아니라 그의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먹잇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살기만이 남았다.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위험할 정도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을 넘었군, 김비서. 이제부터는 보호가 아니야. 선멸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피도 눈물도 없는 명령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청룡그룹과 관련된 모든 계좌에서 자금을 빼. 핵심 부품 공급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즉시 시작하고 최진욱의 비자금 자료를 언론에 흘려. 나는 그놈이 파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길 원해. 그의 마지막 시선은 화면 속에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던 그의 부성애가 마침내 절대적인 파괴력을 지닌 무기로 단련된 순간이었다. 전쟁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폭풍이 최진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용서를 모르는 복수기가 된 강태준이 서 있었다. 강태준이 선전포고를 한 바로 그 순간부터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올랐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계산과 치밀한 전략으로 벼려낸 강철 칼날이었다. 전쟁의 첫 포문은 금융시장에서 열렸다. 태준의 명령에 따라 YT그룹과 산하의 모든 계열사, 그리고 그와 연결된 투자회사들이 일제히 청룡그룹과 관련된 은행 및 금융상품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회수가 아니었다. 청룡그룹의 신용도에 대한 공개적인 불신임 선언이자 자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명백한 공격 신호였다. 금융계는 즉각 반응했다. 강태준의 움직임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청룡그룹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쳤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청룡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최진욱은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시장 부지 개발을 둘러싼 흔한 기업 간의 힘겨루기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이 정도의 금융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믿었다. 강태준, 그 애송이가 겁을 상실했군. 버티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는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부하 직원들에게 주가 방어를 지시했다. 자신이 어떤 시면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태준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정교했다. 그는 최진욱의 가장 큰 돈줄인 청룡건설의 숨통을 노렸다. YT그룹의 M&A 팀은 청룡건설에 특수 시멘트를 독점 공급하는 중소기업 태산시멘트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비밀리에 게시했다. 그들은 기존 주주들에게 시세의 몇 배에 달하는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돈 앞에서 충성심은 의미가 없었다. 며칠 만에 태산 시멘트의 경영권은 소리 소문 없이 YT그룹으로 넘어갔다. 경영권을 장악한 태주는 그 즉시 청룡건설과의 모든 공급 계약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최진욱의 가장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멈춰섰다. 낡은 시장 부지를 포함한 그의 야심찬 계획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태준의 법무팀은 과거 청룡그룹이 저질렀던 사소한 계약 위반 사례들을 끄집어내 수십 건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각각은 작은 규모였지만 수십 건이 동시에 터지자 청룡그룹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시달려야 했다. 동시에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최진욱의 비자금 내역이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흘러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연일 청룡그룹의 분식회계 의혹과 최진욱 회장의 도덕성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내사가 시작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최진욱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최진욱의 제국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경신했고 자금난으로 공사는 중단됐으며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검찰의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분쟁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집요하며 잔인한 완벽하게 조율된 파괴 공작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분노를 깨웠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졌다. 하지만 그 어떤 발악도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편 재계에 피바람이 부는 동안 서연과 아이들의 주변은 철저한 고요함과 평화에 휩싸여 있었다. 태주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민간 경호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서연과 아이들은 자신들이 24시간 감시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 팀은 학교 주변에 잠복해 아이들을 지켰고, 다른 팀은 식당과 집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태주는 실시간으로 가족의 안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가족의 절대적인 안전이 확보되었기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분노를 오직 최진욱을 향해서만 쏟아부을 수 있었다. 늦은 밤 최진욱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주가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 절망에 찬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재계의 무법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기업의 종말이 자신이 가볍게 생각했던 그 사소한 교통사고에서 시작되었음을 연결지었다. 그는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저질렀다. 강태준의 약점을 위협함으로써 그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잠자던 야수를 깨워버린 것이다. 태준이 일으킨 폭풍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최진욱은 그 파괴적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청룡그룹은 침몰하는 타이타니코와 같았다. 채권단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계열사들은 헐값의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 최진욱은 자신의 사무실에 고립된 채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최진욱을 단순히 파산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독사의 독리를 뽑아버려야 했다. 그의 사회적 생명과 자유까지 완전히 빼앗아 다시는 그 누구도, 특히 자신의 가족을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다. 태준의 정보팀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최진욱이 직접 범죄를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그들은 최진욱의 신복 중 한 명이자
건달들을 고용하는 실무를 담당했던 임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회유와 협박을 동원한 끝에 마침내 그를 돌아서게 하는데 성공했다. 배신감과 두려움에 떨던 그는 최진욱이 서연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내부 자금 거래 장부를 넘겼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태준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최진욱을 심판대에 세울 시간이었다. 태준은 최진욱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최진욱은 이것이 협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제안을 수락했다. 그들은 화려한 기업의 접견실이 아닌 고즈넉하고 인적이 드문 한정식 집의 별채에서 마주 앉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욱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애써 허세를 부리며 입을 열었다. 강 회장, 이쯤에서 그만하지. 이게 다 그 시장 부지 때문인가? 좋아, 내가 양보하지. 원하는 게 뭔가? 돈? 아니면 프로젝트 지분?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사태를 비즈니스의 연장선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는 최진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여자애 하나 처리 못해서 쩔쩔매. 겁만 주라고 했지 죽이라고는 안 했잖아. 사고처럼 보이게 깔끔하게 처리해. 녹음 내용을 듣는 순간 최진욱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태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어, 최 회장, 처음부터.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고용한 건달들 문제뿐만이 아니야. 지난 10년간의 탈세 자료,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까지.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게 검찰과 언론에 넘어갈 걸세. 최진욱은 절망적인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돈, 회사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이게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다. 태준은 최진욱에게 그 어떤 탈출구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각인시켰다. 그는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터였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최진욱의 무너지는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청룡그룹 비리 의혹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고 강태준이 넘긴 증거 자료들이 일제히 보도되었다. 여론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청룡그룹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최진욱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업 탐욕과 범죄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다. 그는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파멸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식당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보았다. 최진욱의 몰락 소식과 함께 그가 시장 상인들을 괴롭힌 배후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갑작스러웠던 경찰의 특별 단속,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달들, 그리고 자신을 덮칠 뻔했던 그날의 교통사고까지. 그녀는 모든 일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위협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을 둘러쌌던 그 거대한 힘에 대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가 원했던 방식의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숙적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숙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켜낸 가족과 마주하는 일. 그들에게 그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최진욱의 이름은 세간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서연의 작은 국밥집 앞에 섰다. 적의 심장부로 쳐들어갈 때보다 더한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이전에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보호자였지만 지금 그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텅 빈 갑옷을 입은 채 가장 어려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곳에 섰다. 바로 그의 가족과 마주하는 전쟁이었다. 그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서연 혼자였다. 늦은 시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던 그녀는 그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전처럼 나를 세우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경계심,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가 감히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무엇. 태주는 돈이나 거창한 약속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될 기회를 줘. 제발 허락해 준다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원망이 소용돌이쳤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느냐고,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눈에 서린 깊은 피로감과 진심 어린 후회를 보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강한 척하지만 밤마다 몰래 내 식구의 그림을 그리는 아들 민준이. 다른 아빠들처럼 학교 행사에 와주지 않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 수진이.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설득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에요. 그것은 거절이 아닌 아주 작은 기회였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태주는 서두르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 후 노는 공원에 가서 방해되지 않는 먼 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값비싼 장난감 대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민준이를 위해 최고급 스케치북을, 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진이를 위해 천체에 관한 동화책을 선물했다. 그는 자신이 진작 알았어야 할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무서워하는 것, 밤에 꾸는 꿈에 대해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것은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더듬어가는 고통스럽고도 절실한 과정이었다. 관계의 얼음을 깨는 순간은 뜻밖의 기회에 찾아왔다. 민준이의 학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운동회가 열린 것이다. 민준이는 엄마에게 운동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주는 서연의 망설임 섞인 허락을 받고 운동회에 나타났다. 재계의 왕 강태주는 2인 삼각 경기에서는 계속 넘어졌고 공 던지기에서는 형편없는 실력을 보였다. 완벽한 회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실수에 아이처럼 웃었다. 처음에는 퉁명스럽던 민준이의 입계도 어느새 작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날 민준이는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닌 실수하고 땀 흘리는 한 남자,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다. 어느 늦은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태주는 서연을 도와 식당 청소를 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조용히 털어놓았다. 처음 시장에서 그녀를 보았던 날, 자신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는 자신의 부재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성공의 정상에서 느꼈던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둘러싸고 있던 방어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억만장자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외로운 한 남자의 맨얼굴을 보았다. 몇 달 후에 어느 주말이었다. 강태준과 박서연 그리고 두 아이는 강변으로 소풍을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으며 자신들이 잡은 개구리를 보여주기 위해 태준에게 달려갔다. 서연은 그런 아이들과 태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게 지난 몇 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희망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태준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동화 속의 커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분명 가족이었다.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상처 위에서 새로운 행복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